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후보자들이 도로 위에 나와서 배꼽 인사하는 모습 오늘부터는 자주 보실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때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이렇게 유권자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기간에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이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지금 위중한 상태라는데요. 50대 개인 의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난달 19일 코로나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던 의료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지루해진 시민들 가운데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아직은 경계심을 풀 때가 아니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 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수상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지급 기준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 소득 하위 70%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예. 월 소득만을 놓고 따질지 아니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평가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가 나뉩니다. 특히나 이 재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건데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뭐 주택도 있고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항목을 포함할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예. 되도록 많은 재산의 이제 항목을 포함적으로 하게 되면 이 대상자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하게 지원 대상을 성정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일 이 재산 범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선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지금 예.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말씀하신 대로 재산 기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소득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게, 좀 불공정하게 기준이 나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이렇게 지급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이제 먼저 중앙정부보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경기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중복지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이 3중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을 막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제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10만 원, 가장 많이 주는 이 포천에서는 별도로 4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40만 원이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포천 시민 가운데 이제 4인 가구라면 지자체에서만 200만 원 수령 가능하고 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받는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예. 물론 이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9조 1천억 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예.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20%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예 이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면 이제 80%는 받고 20%를 제외하고 주든지 해라. 따라서 이제 정부 차원의 좀 가이드라인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다양한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정부에서 세부 지침이 발표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혼란이 좀 진정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가 적용하고 있는 복지수혜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 이게 가장 비슷한 것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 중산층으로 꼽는 중위소득 150%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럴 경우 이제 4인 가족 기준 세전 712만 4천 원 미만을 받게 되면 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예. 그러나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이제 총소득이 좀 달라집니다. 뭐 이게 혼자 버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가족 가운데는 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럴 경우 공시지가가 5억 원짜리만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월급 400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분은 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 범위를 과연 어떤 범위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구별로 이 재난 지원금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이제 소득 인정의 기준이 발표난다 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산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나요? 이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300만 원이 넘는군요. 5억짜리 그렇습니다. 주택이 3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월급 내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400만 원일 때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걸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평성, 공평성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시급하잖아요. 이게 또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시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으로 다 지급한 후에 또 뭐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나중에 좀 걷어들이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 정부의 정책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체를 다 줘야 되는다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중위소득 100% 기획재정부는 사실 중위소득 100%까지만 주자. 라는 의견이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중산층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1차로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1차가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급 시기가 5월 중순이 넘어갑니다. 예. 2차 추경 시기를 감안하게 되면 지금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 피해 지역
것들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경북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정부가 열린 이 테이블에서 좀 공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죠. 국내 1위 배달 앱 운영사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독일의 배달업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지금 그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40억 달러, 한 4조 7천억 원 상당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미 배달앱 2위, 3위 업체, 국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성사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 배달앱 업체 1위, 2위, 3위가 모두 이 회사께 됩니다. 예. 점유율로 따진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이 99% 훌쩍 뛰어넘는데요. 예. 당초 이제 우려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이러다가 수수료 인상해서 소비자들한테 비용 전가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습니다. 입점한 음식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수수료 올리지 않겠느냐였는데 당시 배달의 민족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3년간 수수료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이 우아한 형제가 수수료 개편을 4월 1일자로 단행을 했는데요. 예. 골자가 뭐냐? 수수료 그동안은 정액제로 받아왔는데 이제 정률제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면? 그렇습니다. 좀 이게 자세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기존의 요금 체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건당 한 8만 8천 원만 받으라면 됐는데 한 달 동안. 한 달에 8만 8천 원. 예. 그렇습니다. 건당. 근데 예. 이제 요금 체제가 개편이 되면 매출이 많은 음식점은 비율로 전체 매출의 5.8%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건당 이제 8만 8천 원짜리 하게 돼서 한 달에 이제 그동안 한 211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냈던 가게가 예. 바뀐 체제로 전체 매출의 5.8%를 떼게 되면 예. 월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뛰어가는 수수료가. 예. 2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배달의 민족 측은 오히려 월 매출이 15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월 매출이 1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음식 이 배달 앱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이 150만 원. 월 매출이 150만 원 이하인 이런 가게는 거의 없지 않나요? 하루에 뭐 5만 원 판다는 건데 매출이 5만 원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뭐 2배 정도 뛰네요, 수수료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지금 이게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음식만이 아니라 전체 배달 시장에서는 우리가 절반이 넘지 않는다. 뭐 새벽 배송 업체도 있고 대형 유통 업체들도 다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나 이 배달앱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로 지금 이런 갑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문제를 꼭 감안해서 공정위가 심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치킨집, 족발집 이런 배달 많이 하는 소상공인들 뭐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겠는데요. 월 200 정도 내다가 400 정도 내면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거 공정위에서 확실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실물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여파로 2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약세인데요. 예. 모두 이제 전월 대비 마이너스인 겁니다. 통계청이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3.5% 감소했는데 이게 구제역 파동이 덮쳤던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고요. 이 전 산업 생산이라는 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화, 서비스 활동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도 3.8%가 줄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소매 판매도 6%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4.8% 줄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 시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월이죠. 2월 2월 데이터. 산업활동 동향이니까 사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 지표, 4월 지표가 나오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많다는데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오늘로 꼭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보들 만나보죠. 어제까지는 안동 예천 선거구 가봤고요. 오늘부터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황재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선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볼게요. 네, 선거라는 것이 캠프와 후보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될 텐데요. 예.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캠프와 협력해서 캠프가 짜놓은 대로 당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영주 출신으로서 예.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서울에서 민변 활동을 하다가 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지역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6년가량 되는데 6년 동안 6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한계점을 인식을 해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정치를 하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을 그리고 문제점들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선거운동 하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선거운동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영주에서 출정식을 갖고 그 다음에 봉화를 거쳐서 영양, 울진까지 지금 울진 유세 중입니다. 아, 지금 울진에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은데요, 후보님. 아, 예, 이 그렇죠. 목소리가 오늘 예. 한 8번 정도 마이크를 잡았더니 목소리가 좀 쉰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 거리 곳곳에서 이제 유세도 하시고 마이크도 잡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예.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커서요. 직접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나보시잖아요. 유권자들 예, 만나보시면 예. 참 다들 힘들어하실 텐데 예. 이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거 저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를 운영하는 동안에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 참으로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그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 돈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급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
보다야 못하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긴급 재난지원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국민의 70%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이걸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지급할 것이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선별해서 좀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황재선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비용이나 시간, 지금 당장 급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은 선별적 지급보다는 일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 국민 다 지급하고 그 부자들한테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자들 뭐 그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시잖아요. 이미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사후에 또 세금으로 또 더 거둬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나중에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통해서 거둬들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재선 후보님 선거구가요. 기존의 영주 문경 예천이었는데 이번 선거부터 영주 영양 봉화 울진으로 바뀌는 바람에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셨겠어요. 처음에는. 후보자들 모두가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만이나 힘든 점이 더 큽니까? 아니면 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편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불편하죠. 문경 예천에서 활동해왔던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2번 받은 셈입니다.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로 있을 때 공천을 1번 받았다가 지역구가 바뀌면서 또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선거구의 단독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던 송성일 후보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다시 경선에서 제가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2번 공천을 받은 셈인데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특히 영주라는 곳의 면적과 봉화, 울진, 영양의 면적을 생각하면은 지금 뭐 산세들과 같이 그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워낙 산악 지역이어서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문경 상주 지역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게 선거구가 이번에 개편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지역구 개편을 바랐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데 후보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이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 불편하지만은 바람직한 선거구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가 가장 넓은 편 아닙니까? 지금 선거구 전국의 선거구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두 번째 할 겁니다. 그렇죠. 그 군의의성 청송 영덕도 넓기도 하고 거기도 좀 넓고 정확히 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 세태가 적나라하게 선거구를 결정하는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성일 전 후보 전 봉화 농민회장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선거구가 바뀌면서 이렇게 경선을 거치셨는데 지금은 깨끗이 그 송성일 전 회장이 승복을 했고요 경선에. 그렇죠. 당연히 그러실 분이시고. 승복을 했고, 또 지금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으셨다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그 같이 다니시겠네요, 운동을? 선거운동? 오늘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장모상을 당하셔서 서울에서 지금 오늘이 또 발인 날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실 겁니다. 내려오시는 대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송성일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농민들을 대변하는 얼굴도 꽤 알려지시고 경쟁력도 꽤 있으신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경선에서 그분을 또 경선에서 이기신 또 황재선 후보님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셨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21대 국회의원 꼭 황재선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요. 예. 저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예. 우리 지역이 지금 수십 년째 일당이 독점해 오던 곳 아니었습니까? 예. 예.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지역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원인 하나가 일당 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당선이 되어서 다양성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제도로 보장된 것이 복수 정당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지역에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여당 정치인 아닙니까? 예. 여당이야말로 정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이 여당인데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은 일하는 것이 너무 절실합니다. 예. 일을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여당의 역할이 훨씬 절실한 것입니다. 예. 지금 또 평범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불행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선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일당 독점 체제를 깨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당의 힘이 절실한 지금 지역 사정까지 말씀해 주셨고, 조금 간략하게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먼저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결국은 사람이 해결해낼 텐데요. 예.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어찌 보면 일당 독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지역 출신의 출향 인사들까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인적 풀을 갖다가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자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참여를 하시든지 그 지역 내의 인재들과 출향 인사들까지 포함한 인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거양득의 그렇죠.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재선 후보님께서는 그 송 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이었죠. 농민소득제. 지금 봉화하고 청송이 시행 중인가요? 이 농민소득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 농민수당, 수당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어쨌든 이 수당은 좀 차이가 좀 있군요. 이 농민소득제를 위해서 최저 농민 기본 소득 보장 법률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죠?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1호 공약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영역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지금 제가 영주 문경 예천, 물론 이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서 이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은, 영주를 제외한 봉화나 영양, 그리고 울진의 일부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농업을 산업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의 사회성이나 그다음 공동체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게 송성일 위원장도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성일 위원장께서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공약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생각을 차용을 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해서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박형수 후보, 또 무소속의 장윤석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황재선 후보 이렇게 좀 3파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판세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형규 후보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오셨죠. 경쟁을 하는 분이
저희가 뭐 대등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예. 도전자 아닙니까? 예. 미래통합당의 박영수 후보 예. 그리고 전 삼선 의원이신 그 장윤석 후보님 이 두 분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서 예. 지금 저희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도 열린다는 생각인데요. 예. 당선 가능성은 예. 아마 보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나시겠죠. 그리고 예. 또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마 매우 약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며칠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역량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당선만이 우리 지역을 미래를 예. 제대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까지 예.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게 어제 뉴스였나요? 구름빵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만화 TV에서도 방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구름빵으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백희나 작가가 있는데 이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을 받았다면서요. 이게 어떤 예. 상입니까? 예, 정확한 이름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기네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린드그렌. 예. 이분이 이제 2002년에 예. 돌아가셨는데 그때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작가를 기리는 그런 상을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 상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상이냐면 예. 그냥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도 이미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어느 정도? 500만 크로나인데요. 500만 크로나? 약 6억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예. 엄청난 상금이 있는 그런 아동문학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문학상의 상금이 이렇게 많나요? 아니면 이 상만 이렇게? 많은 건 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노벨 문학상으로 받는 금액만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벨상의 오히려 그거보다 버금가는. 금액 자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 작가가 이제 흔히 말괄량의 삐삐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 만화 영화 그렇죠. 만화 TV에서도 했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82년도부터 이게 KBS ETV에서 맞습니다. 했던 외화였죠. 한 회도 안 빼놓고 봤어요. 이거는 정말.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예. 그 이걸 기억하는 주근깨 사람이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예, 예. 주인공. 예. 예,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50대 이상이 기억하는 이 외화인데, 예. 이 말괄량의 삐삐의 작가가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예. 스웨덴이 이 작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안데르센 그림 형제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80여 개의 언어로 발간이 됐는데 예. 지금까지 누적 권수가 1억 6,500만 부 이상이다. 예. 이 정도면은 그냥 음반이 팔려도 이 정도 팔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린드그렌이 총 판매한 게 그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모든 작품 다 해서. 예예. 대략 이제 94세로 별세하기 전까지 100여 권의 작품을 썼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 말괄량이 삐삐처럼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네. 그리고 그 사고를 친 것의 그 속내를 소통하면서 어른들이 깨닫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이제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예. 무려 67개국에서 240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베키나 작가는 소재, 생김새, 몸동작의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쓸쓸함과 화합을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이러면서 기분 좋은 미니어처 세계에서 구름빵과 다이샤베트, 동물들, 또 목욕탕 요정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 정의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백 작가는 완전히 책을 만들 때 예. 이 일종의 그 입체 일러스트를 직접 자신이 그러니까 인형을 제작해서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그 그림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인형과 종이 장난감을 소재로 해서 팝업북뿐만 아니라 예. 종이라는 오랜 전통과도 연결돼서 고도로 독창적이면서도 예술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팝업북이라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 책, 어린이들 책 예. 보면 있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희나 작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금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백희나 작가는 2004년에 구름빵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놓고 그야말로 스타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서부터 일러스트는 이제 여러 동화책에서 일러스트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러스트가 아주 독특하고 백희나 작가 작품이구나 하고 딱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개성적인 일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작품을 의뢰를 한 거죠. 반드시 3D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좀 따뜻하고 또 판타지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을 받고 이제 구름을 이제 이스트와 함께 반죽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었더니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그 구름빵을 먹고 몸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인데 홍시라고 하는 그 주인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를 고양이 얼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보면 고양이 인형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빵을 먹고 같이 두둥실 떠오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아빠가 아침도 못 먹고 나가니까 그 아빠에게 빵과 우산을 전달해 주려고 하늘로 날아가서 아빠를 만나서 교통 그 체증을 함께 구름빵을 먹고 뚫고 직장에 가는 그런 얘기를 그려냅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구름빵을 먹으면 하늘로 뜰 수 있으니까 구름빵을 먹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 구름빵을 또 아빠에게 또 전해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엄청나게 책으로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뭐 그 뮤지컬로도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뮤지컬. 예, 그렇습니다. 아동 뮤지컬 중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작품이 이 구름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영어 뮤지컬로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그 매출이 수천억 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만화는 못 봤어도 아마 캐릭터들은 다들 한번 얼핏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구름빵으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입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백희나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아동 문학가 있잖아요. 아동 작가들은 혹시 이렇게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들 만화도 직접 이렇게 다들 그립니까? 그림 솜씨가 좋아야 되겠네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개는 글만 쓰는 작가들이 좀 더 다수라고 봐야 되고 조금 더 저연령의 그 아동을 위한 책들은 그림과 글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희나 작가는 2004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2005년에 이미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이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 탁월한 솜씨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린드그렌의 작품과 백희나 작가의 작품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점? 어떤 거요? 일단 린드그렌은 말썽꾸러기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고 했잖아요. 말괄량이 삐삐처럼 이렇게 말썽꾸러기? 그런데 린드그렌의 데뷔작이 말괄량이 삐삐예요. 원제는 이제 삐삐 롱스타킹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작품을 썼습니다.
잠자리에서 잠을 안 자는 딸이 있었어요. 둘째 딸이었는데 예.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줘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41년도부터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밤마다 아이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탄생한 캐릭터가 삐삐였어요. 그런데 이제 삐삐라는 캐릭터를 보면 뒤죽박죽 별장에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엄마가 천사가 돼서 저 하늘에서 망원경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하는 도중에 폭풍에 휩쓸려서 실종됐어요. 그런데 아빠가 식인종들이 사는 섬에서 왕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삐삐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쟁의 고아가 된 아이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모성애라든가 신의 자비가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전쟁 상황을 상징하고요. 예. 아빠의 실종은 결국 이 전쟁을 만든 사람들이 아빠들이잖아요. 예. 왕 되기 좋아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을 풍자하면서 전쟁을 야기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까지 있군요. 만화 속에. 그리고 뒤죽박죽 별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 아주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스웨덴을 상징하는데 예. 그 상황 속에서 낙관을 잃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살아남는 그런 생활력 강한 스웨덴 국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삐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웨덴 국민들이 사랑해서 스웨덴의 화폐 20크로나 지폐에 바로 이 작가가 새겨져 있고요. 삐삐도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지폐 안에 린드그렌과 삐삐 얼굴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만큼 사랑받는 작가라서 스웨덴의 보물이라고도 얘기되는데 베키나 작가의 구름빵은 보면 일상 속의 전쟁을 그려요. 일상 속의 전쟁. 예, 아빠가 왜 아침도 못 먹고 나갔을까요? 바빠서요? 그만큼? 바빠서요. 늦잠을 잤는데 그럼 왜 늦잠을 잤을까요? 늦게 잤으니까.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온갖 가사 노동을 다 떠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의 우산을 챙겨주고 하는 일들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빠를 걱정하면서 우산을 전해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 그것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삐삐가 그렇거든요. 삐삐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이킹의 후예다운 그런 힘을 자랑하면서 그 옆집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화해와 배려. 그러니까 둘은 닮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빵이라는 작품이 아까 2004년? 그때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빠들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었으니까 또 그런 또 사회상을 반영했던 그런 작품 구름빵이고 그리고 또 이 린드그렌과 바키나 작가의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다면서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린드그렌은요. 이 작품들의 인기와 함께 엄청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76년에는 스웨덴의 3인당 정권이 린드그렌 때문에 실각하게 돼요. 왜냐면은 프리랜서 작가한테 10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102% 세금? 예. 이걸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허허허.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예술 활동과 아동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돈을 버는 걸 불로소득으로 취급했다 그러면서 무지한 정치인들을 쫓아낸 거죠. 스웨덴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12살짜리 사라라고 하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요. 팬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 아이와 함께 30년 넘게 펜팔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린드그렌 작가가 이 아이와 이 린드그렌의 진심이 고스란히 알려지면서 그 스웨덴은 아동 학대 방지법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특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이 작가와 더불어서 호흡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작가가 베키나 작가가 어떻게 됐느냐? 베키나 작가는 이 구름빵이란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그 책으로 얻은 수익이 1,850만 원이에요.
신인 작가였기 때문에 아니 무슨 불공정 계약을 했어요. 캐릭터도 많고 그랬잖아요. 뭐 영화 TV로도 방영되고 책도 많이 예. 팔리고. 2차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저작권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 신인 작가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매절 그러니까 계약. 새치 처음에 돈을 주고 예. 그걸로 저작권은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돈 받고 끝. 예, 나중에는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얼마씩 출판사가 마음이 내키면 주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송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슬픈 상황이죠. 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백희나 작가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스웨덴이 정말 보물처럼 사랑했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처럼 우리도 백희나 작가를 우리의 보물처럼 성장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출판사와 또 법과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또 아동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폄하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잘못된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백희나 작가의 그런 외로운 싸움을 그냥 방치해놨던 것이죠. 예. 아직까지 험난한 길들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진 그런 대접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스웨덴의 국민들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격과 또 문화적 힘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예. 이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상 읽기 구름빵으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백희나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수상 소식 다뤄봤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 봄바람이 불 때는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꽃은 내년에도 피니까 날이 좋아도 사회적 거리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남서풍과 함께 햇살이 비춰들면서 온화한 볕이 퍼집니다. 기온을 끌어올려주는데요. 20도 내외까지 따뜻하고요.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들어옵니다. 주말 낮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 식목일인 일요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예천, 안동, 문경 아침이 2도,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는 4도에서 19도 분포, 그리고 영양, 영주, 봉화는 1도에서 18도 분포, 청송, 의성은 아침이 0도, 한낮에 19도까지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13도, 습도는 20%입니다. 날씨였습니다.